네, 이제 본격적으로 판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법을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보상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일단 법의 네이밍을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법에서 보면 보상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취득에 관한 내용이 많고 공익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 이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요, 토지보상법이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잘못됐다. 오히려 이게 공익사업 공토법이라고 부르자라고 한다든지, 아예 그냥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판례도 보면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 판례도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를 건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수님들 중에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이게 뭐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이니까. 그런데 좀 까탈스러운 교수님들이 있어요. 저도 이 교수님을 모셔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좀 까다로운 교수님들의 특징이요. 이 워딩을 가지고 태클을 거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익사업법이라고 하자고 하는 교수님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토지부상법이라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반면 토지부상법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은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든 토지부상법이라고 하든 다 똑같게 생각을 하세요. 그 말은 까탈스러운 교수님의 기준에 좀 맞추자, 가급적이면. 네, 저는 이제 수험 전략의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토지부상법이라고 하는 교수님들, 그런 분도 공익사업법이라고 했을 때 신경을 안 쓰시고, 반면 공익사업법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면 싫어하고, 실제로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예전에 고시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한번 사법시험이었나? 거기 어떤 교수님이 그 총평 같은 걸 남기시면서 이 법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기에는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않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지보상법이라고 한 표현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뭐 표하는 그런 칼럼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 수험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익사업법이라고 부를게요. 공익사업법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법 법정문을 순서대로 쭉 내려가면서 관련된 판례를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일단 1점 목적부터 보면요. 1점 목적은 우리 법의 목적은 보상에 관한 거라기보다는요. 쭉 읽어볼게요. 법정문을 읽을 때는 좀 끊어가면서 읽으면 좋거든요. 끊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핵심은 여기입니다.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공공복리 증진은 공익이겠죠. 공익, 재산권 적정한 보호는 사익일 것이고 방점은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거고 취득 사용하는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최소한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산권 침해를 적정하게 디펜스를 하면서 아무튼 이런 게 우리의 법의 목적입니다. 토지 보상에 관한 게 우리 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토지 보상도 어떻게 보상금을 결정하고 해야 최대한 분쟁을 줄이고 할 수 있느냐, 뭐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법의 방점은 공익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도 효율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법조문을 보시고 판례를 읽어야 이해가 빠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2조 정의 규정으로 가보면 뭐 1조부터 2조 이제 법조문은 아시겠지만 여기 숫자 5점 찍힌 거 있죠. 이런 거 호라고 부릅니다. 호. 몇 호라고 부르고 몇 조, 몇 항, 몇 호 그렇게 부르거든요. 아무튼 1호부터 4호까지는 생략합니다. 뭐 토지의 소유자란 누구인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빼고 생략하고 5호 관계인에 대해서 해볼게요. 관계인은 좀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이거든요. 관계인이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그러니까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죠. 그런 내용이 앞에 뭐 몇 호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는 관계인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는 관계인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관하여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도 관계인입니다. 다만 사업인용 고시가 된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뭐 상속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관계인은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토지에 관해 소유권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뭐 지상권자라든지 뭐 근저당권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관계인이고요. 그리고 물건에 관해 건물 소유자는 관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뭐 나무 수목이나 그런 지작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는 관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작물에 대해서 뭐 다른 뭐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걸 가진 사람은 관계인이겠죠. 관계인이 어떻게 이거는 제가 굳이 뭐 다른 거랑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관계인이어야 일단 관계인은 이런 사람인데요. 관계인이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네. 관계인이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 말은 저 뒤에 나온 우리 보증소 아시죠? 보증소. 보증소라든지 아무튼 행정소송, 항고소송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보증소든 항고소송이든 뭐 이런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원고가 되려면 일단 관계인이어야 돼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소유자이거나 관계인이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고 적격에 대해서 아마도 행정법 파트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학설 판례 그런 공부 많이 하셨죠. 결과적으로 본질상설에 따라서 뭐 그렇게 네 아무튼 개별 직접 구체적인 권리에 침해가 있는 사람이 원고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제3자의 원고 적격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별법 특히 공익사업법에서는 원고 적격 이야기를 할 때 그 행정법에서 말하는 원고 적격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소유자인지 토지 소유자인지 관계인인지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지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인인지 그걸 밝혀주고 나서 원고다 아니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계인에 대한 판례를 좀 살펴볼게요. 관련 판례에서는요. 우리 판례는 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토지에 관한 정착물에 관한 소유권. 판례도 마찬가지. 제가 법조문을 끊어가면서 읽었잖아요. 판례도 끊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거래 객체가 되는 독립하여가 핵심이에요. 토지랑 독립해서 또는 뭐 아무튼 그런 거랑 독립해서 거래 객체가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당연하죠. 이 사람 당연하고 당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면 그거는 토지에 대한 보상 금액에 포함시킬 것이지 별도의 물건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토지 구성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토지 소유자일 거예요. 반면에 우리 관계인이라고 하려면 일단 토지로 볼 수는 없고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핵심은 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 또는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사람. 실질적 처분권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 판례의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네. 이게 어떤 판례냐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전면허 학원이거든요. 근데 운전면허 학원이라고 하면 보통 토지 위에다가 뭐 레일 채점 도로 같은 거를 간이 도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아스팔트에다가 채점 센서 같은 것도 깔아 놓고 아무튼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 놓잖아요. 이 배경이 된 판례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굳이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토지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 한 10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운전면허 학원이 들어오는데 토지 소유자랑 10년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운전면허 학원을 쓰고 그 이후에 내가 철거하겠다. 위에 시설물 같은 거 철거하고 우리 계약이 끝나면 위에 거 깔끔하게 다 치우고 나가겠다. 라고 수거 철거권 같은 걸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요. 그랬는데 10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한 3년, 4년 지날 때쯤에 그 땅이 수용이 된다고 뭐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 뭐 된 거죠. 그 상황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을 사람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고 그 위에는 운전면허 학원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은 당연히 운전면허 학원인데 그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토지상에 있는 그 운전면허 학원 시설물 같은 거 있잖아요. 채점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토지의 정착 토지랑 일체를 이루고 있죠, 사실. 토지 위에 이제 채점 센서를 깔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토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할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 이거는 내가 설치했고 이걸 내가 사용 수익을 하고 그리고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수거 철거하겠다고 계약에 명시까지 했는데 내가 관계인이지 어떻게 토지 소유자가 관계인이냐 라고 해서 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학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관계인이 되려면 거래관념상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 우리 운전면허 학원의 시설물 같은 건 여기에 해당하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런 실질적 처분권 가진 자는 누가 봐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학원이다. 따라서 이제 관계인은 학원이다. 그러니까 보상금은 학원이 받아야 된다. 그런 식의 판례였어요. 이 판례는 관계인에 대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수거권,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게 제가 정리한 답안지 문장입니다. 이 판례를 간단하게 이렇게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밑에서 계속 설명드릴 판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해당 법조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린 다음에 그 판례를 답안지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 정도 하면 한 2줄 좀 넘거든요. 제가 원래 답안지 포맷에다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답안지 문장을 넣어가지고 네, 한 3줄에서 5줄 정도로 이제 다이제스트 된 판례 문장을 이제 정리된 이제 답안지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편집상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했지만 글자 수 세보고 실제로 답안지에 적어보시면 이 정도면 2줄에서 3줄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할게요. 답안지 문장에는 위에 나와있던 사실관계, 우리는 실제로 판례를 답안지 적을 때요. 사실 판례의 배경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 갖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키워드를 적을 때는 여기에 키워드, 수거권,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는 관계인이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밑에 다른 판례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사업시행자 갑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친 을소유의 지작물. 원래는 을소유의 지작물이었는데 사업시행자 갑이 수용했어요. 수용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수용이거든요. 보상금 주고 소유권을 완벽하게 가져오는 게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하여 보상까지 마쳤으면 현재 시점에서 지작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아무튼 과거 을소유의 지작물이었으나 현재는 수용을 마쳤기 때문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지작물인데 그거를 새로운 사업시행자 병이 다시 수용한 경우에 지작물의 보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인 갑에게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판례라서 실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판례가 있었죠.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정말 이제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당황할 수도 있는 그런 판례라서 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 적용 대상으로 가면 우리 법에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그 재산권,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대해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것 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네, 그런 게 원칙이거든요. 아무튼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소위 말하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판례를 바로 볼게요. 아니다, 이거 한번 법조문 설명 한번 드리고 판례를 볼게요. 토지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네, 아무튼 토지와 관련된 권리고요. 임목, 건물, 그 밖의 정착물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네, 당연한 이야기죠.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거는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 사호랑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토지에 대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는요. 이 흙이나 돌이나 모래 같은 게 별도의 재산권으로 볼 만한 특수한, 예를 들어 이제 돌이 있는데 정말 특이한 돌이에요. 단순히 돌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의 뭐 일부분으로 땅에 안반 같은 게 땅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게 있지만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만 가끔씩 보면 그 돌이 특이한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돌 자체에 별도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돌은 별도의 보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아무튼 사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토지에 속해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인데 3호에 나와 있는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요. 특히 광업권은 보면 임야, 산에 묻혀 있는 광물에 관한 건 4호가 적용됩니다. 근데 광물을 탐사할 수 있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광업권이죠. 권. 그 권리는 물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권리예요. 어업권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어장 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는 권리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도 마찬가지로 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지하수를 제 밑에 얘기 나오죠. 지하수에 관한. 근데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수에 대해서 지하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죠. 우리 법조문만 보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보상해줘야 될 것 같죠. 기존에 지하수를 가지고 이제 식수를 쓰고 있던 사람이 지하수를 쓰지 못하게 됐을 때, 뭐 공인사업 때문에 물이 오염됐다든지, 지하수의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지하수를 쓸 수 없게 됐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제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권리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판례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조문이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판사님들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법조문과 판례는 이런 식으로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네, 법조문을 먼저 보고 법조문의 사각지대를 판례로 이제 메워 놓는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판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판례는 재산권 중에서 어떤 건 보상 대상이 되고 어떤 건 보상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볼게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하면 사적 유용성, 사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원칙적인 처분권. 키워드는 두 가지는 여기 나왔습니다.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사적 유용성이라고 하면요. 배타적 이용이 가능해야 돼요. 배타적. 남들은 못 쓰고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배타적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우리 판례는 이 헌재라고 되어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거든요. 이것도 판례로 포함됩니다. 아무튼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칙적 처분권이라고 하면 관련된 법령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사람만 써라. 예를 들어 어업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업 영역을 딱 지정을 해놓고 그 영역 안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만, 이 어촌 마을 사람들만 여기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라고 관련 법에서 사적 유용성을 규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업권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처분권을 관련된 법령에서 보장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우리 시험에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다시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배타적 사용을 통해서 재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플러스 그거를 누군가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갖춰져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다. 요 정도가 안 되면 재산권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걸 통해서 뭐 이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적 유용성,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그 정도 있어야 재산권 가치를 갖는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면 보상 대상이 안 된다.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호하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헌법 23조 3항에서 보호하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재산권은 물론 니네 기업한테는 중요하겠지만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니네 기업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그런 뭐 현실적으로 있겠죠. 현실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기업은 관계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정리된 판례를 답안지 문장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시하면서, 사실은 이 뒤에 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단순히 영리기회가 있다거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적 법정 여건까지 처진 것만으로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네, 다 그냥 위에 헌재가 한 내용을 거의 가지고 왔죠. 굳이 근데 생략하자면 여기 아니다. 뒤에 거 다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 권리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 이 정도 하는 건 한 5줄쯤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는 정리해 놓으면, 특히 이거는 헌재잖아요. 헌법이랑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나? 우리 답안지의 클래스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합격인데, 합격하려면 우리의 답안지가 조금 과대평가를 받으면 좋거든요. 과대평가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 실력보다 더 높은 평가를 교수님으로부터 이끌어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이에요. 우리 헌법을 잘 모르지만 몇 안 되는 그 헌법 조항을 설명을 하고 헌법이랑 관련된 헌재 판례 같은 걸 좀 소개를 해주면 교수님은 이 친구는 법을 기본부터 제대로 공부한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과대평가해 줍니다. 네. 예,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헌법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헌법이 나오면 무조건 적어주자.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개발이익 배제랑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면, 개발이익 배제는 출발점이 헌법이거든요. 헌법 23조 3항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공익사법은 전부 다 헌법 23조 3항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개발이익 배제는 우리 법 67조 2항이잖아요. 하지만 67조 2항의 출발점은 헌법 23조 3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 개발이익 배제랑 관련된 문제를 만났다? 그때 관련 법령을 검토를 해줄 때 바로 우리 법 67조 2항을 하지 마시고 헌법 23조 3항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거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이라는 건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우리 법에 있는 개발이익 배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뭐 그런 걸 의미한다.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뭐 시행규칙 23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정리하면, 헌법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해야 된다. 사실 고득점 하고 싶으면 헌법 이야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이제 물 사용에 관한 권리인데, 어떤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손실보상 대상으로 본 게 있고요. 어떤 거는 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 법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인데요. 이건 단순히 지하수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판례인지. 네, 이런 아무튼 이제 생수제재에 이용되던 이 지하수 이용권이 관계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세법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여기를 보면요. 이런 관련 법상에 샘물 개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단순히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우리 앞에서 헌재가 말하고 있던 원칙적 사적 유용성도 있고 사적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이 관련 법령을 보면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죠. 먹는물 관리법이 과거에 생수 개발이랑 관련된 법이었나 봐요. 그 법령을 보면 개발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사적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적 유용성을 그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완전히 보장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 허가를 받아야 우리 헌재 판례에서 봤던 법적 여건이 갖춰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상의 여건이 갖춰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하천법 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이건 좀 최근 판례라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거긴 한데 이것보다는 앞에서 봤던 요 헌재 판례로 정리하는 게 더 깔끔할 거예요.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근데 이 샘물 제조와랑 관련된 법이랑은 다르게 하천법 50조에서는 물을 사용하여 이 하천법 50조에 따른 하천 이것도 뭐 인허가가 있겠죠. 그 인허가를 받으면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은 이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하천수 사용에 관한 하천수 사용권은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토지방법 76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판례가.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판례고 조금 특이한 판례라서 이거를 도문자를 따서 외우고 그러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도 보면은 이 실제 판례를 찾아보면 저는 이거는 우리 판례는 보면 판례 전문이 있고요. 전체 문장을 한 전문이 있고 판시상 판결 요지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다 요약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판결 요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판결 요지만 보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고 판례 전문을 봐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그 전문을 볼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우리는 제가 설명해드리니까 하천수 사용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하천수 사용권은 우리 판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적 유용성이 있고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그 물 하천수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법 76조 1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다.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또. 정리하면, 우리 법에 보면, 우리 법 3조 3항에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저 뒤에 법조문으로 가면 76조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단순히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 대상으로서 그 수용 대상이라고 하는 건 보상 대상이 되는 거죠. 보상 대상으로서의 그 권리는 아니고 이런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권이 포함되는 그런 권리여야만 재산권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판례는 흙돌모래 자갈이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느냐. 이것도 보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채석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또는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거는 네. 이런 흙돌모래 자갈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토지와 허가받지 못한 토지는 가격이 실제로 현실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허가받은 토지와 허가받지 못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흙돌모래 자갈이랑 관련된 내용이 토지에 관한 재산권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여야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흙돌모래 자갈이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흙돌모래 자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정적 조치가 별도로 있어야지만 흙돌모래 자갈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런 인허가가 있어야지만 토지 가치가 주변에 허가받지 못한 토지랑 가치가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 정도 되어야지만 별도의 물건으로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토지의 일부분으로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조는 우리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의 리스트를 쭉 해놨어요. 뭐 국방군사라든지 철도도로 뭐 이런 인프라라든지 청사 뭐 이런 거라든지 학교, 미술관 이런 것들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나열하지 못한 것들은 8호에서 다른 법률의 사업으로 별표로 규정된 것. 예를 들어 우리 도정법에 있는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표로 규정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했지만 우리 별표는 우리 공익사법 별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나중에 법률정보센터, 국가법률정보센터 그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몇십 개, 제가 정확하게 개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100열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별표에 보면 뭐 도정법상에 있는 무슨 사업, 뭐 국계법에 있는 무슨 사업, 뭐 쭉쭉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도정법에 있는 재개발 사업은 그 별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재건축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닌 이유는 별표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은 수용을 할 수 없다. 설령 진행하는 과정에 뭐 트러블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업 시행자는 수용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요. 수용권은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협의든 뭐든 뭐 절차를 다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적법하게 걸칠 걸 전제로 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수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사업은 수용이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수용이 없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서 리스트를 딱 정해놨어요. 7호까지는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사업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개별적인 법률에서는 수용을 하려면 우리 공익사법 별표를 개정하면서 이제 리스트를 바꿔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법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목록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수용은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고요. 아무리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아 가면서까지 수용을 할 정도, 그 정도로 공익성이 큰 사업들만 수용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니네가 좀 자체적으로 해라. 민간 사업으로 해라.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죠.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빠른 이유는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박기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재건축에서는 알박기 한 사람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지만 재개발을 할 때는 쫓아낼 수 있다. 단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습니다. 4조 공익사업 4조 2를 보시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례 제한 규정이 있는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소위 말하는 공익사업은 4조에 하고 4조 1호부터 7호
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또는 별표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익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니네가 공익사업으로서 수용을 할 수는 없고, 만약 정말 수용을 동반하는 사업 진행을 하고 싶다면 법 개정해라.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즉 니네의 개별적인 법률 개정하는 걸로는 수용할 수 없고, 우리 공익사법 개정을 통해서 별표에서 리스트를 추가함으로써 수용을 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망, 이건 새로 생긴 규정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이런 별표, 다른 개별 법률의 별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다른 개별 법률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공익사법의 별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들, 그 사업들은 사실 주무관청이 국토부가 아니라 개별 법률, 개별 이제 행정기관들이란 말이에요. 뭐 문화재보호청이라든지, 뭐 소방청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국토부 장관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웠어요, 과거에. 왜냐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지켜주는 거죠. 권한을 지켜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수용을 할 필요도 없는데, 공공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수용을 하면서 이제 재산권 침해를 크게 일으키면서 그렇게 이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공성, 필요성에 대해서 5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재검토해서 폐지 변경 유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별표를 조금 관리를 하자. 그런 식으로 생긴 법조문이고요. 4조 2, 3. 참고로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우리 1조, 2조, 3조, 4조, 5조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렇게 나오는 거는 중간에 법이 개정되고 이제 좀 추가된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1, 2, 3, 4, 5, 6, 7, 8, 90 그렇게 가던 게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왜냐면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의 법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법 조항의 넘버링이 바뀌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덧붙이면서 뭐뭐의 3 이렇게 붙이면서 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네, 너무 다들 아시는 건데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렸네요. 공익사업 신설에 대한 개선 요구. 지금 국토부 장관이 이 법 개정을 통해서만 이런 거를 공익사업을 수용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관계기관 장들이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토위, 사실 중토위가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관계기관장들이 요구에 의해서 별표가 개정되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관계기관장들이 전문가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공공성 판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죠. 자기네 사업에 대한 전문가지만. 아무튼 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저 뒤에 나옵니다. 49조에 따른 중토위는요. 줄여서 중토위라고 불러요. 중토위 아시죠 다들? 중토위는 학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중토위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개선하세요. 굳이 수용할 필요 없는 내용까지 수용하라고 넣어놨는데 이거를 개선하세요 라고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정당사유가 없으니 반영해야 된다. 49조에 따른 중토위는 개선 요구 일으키래. 아무튼 이런 내용들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이유는 최근에 2019년에 중토위의 역할에 대해서 엄청 이제 법 개정이 좀 패키지로 됐어요. 예. 패키지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사업 인정 이전에 우리 법 21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업 인정 이전에 협의를 한다. 과거에는 관계기관장이랑 협의를 하고 중토위 아무튼 이제 법이 개정됐어요. 과거에 옛날 법을 할 필요는 없죠. 아무튼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중토위의 역할이 엄청 강화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4조의 3이 그때 생긴 거예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별표의 사업들을 중토위가 좀 통제를 해서 개선을 하자.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토위가 좀 하자. 아무튼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끊고 다음 9조 공익사업의 준비 단계로 가보겠습니다.